평범한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사업으로 부자가 되면 대부분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부유한 가문의 약 70%가 이 세대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록펠러 가문처럼 100년이 넘도록 막대한 부를 유지하는 집안들은 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은밀한 방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곧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과 친척들이 모두 줄을 서서 유산 상속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당신처럼 피땀 흘려 일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물려주면 결국 탕진하게 될 게 뻔합니다. 실제로 부유한 가문들이 몰락하는 과정은 너무나 빠릅니다. 불과 2세대만 지나면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올린 재국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억만장자들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록펠러 가문이 있어요. 존 D. 록펠러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사람들과 진짜 부자들의 사고방식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나 요트, 대저택, 전용기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법적으로 소유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핵심 전략은 바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통제하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억만장자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메가 요트를 타고 다니지만 정작 그 소유주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재벌들이 제재를 받았을 때 요트와 자산들이 압류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권이라는 점입니다. 서류에 이름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해요. 소유권에는 세금과 책임,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위험들이 따라오거든요. 이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통제권은 유지하면서도 법적 소유권에서 오는 부담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름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특별한 법인체와 금융도구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모든 통제권을 확보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길거리의 노숙자만큼 가난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유한 가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신탁입니다. 이 신탁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데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1934년에 존 D. 록펠러 2세는 딸과 5 아들을 위해서 석유회사 주식과 부동산 지분으로 구성된 거대한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탁은 지금까지도 록펠러 가문 재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1952년에는 손자들, 즉 4세대를 위한 또 다른 신탁도 만들었죠. 그렇다면 신탁이 정확히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신탁에 자산을 넣는 순간 더 이상 개인이 그걸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탁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소유권은 포기하지만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조 원의 자산이 수백 개의 다른 신탁들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신탁들은 직접적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소송을 걸어도 신탁 안의 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를 고소해도 그 회사에 돈이 없으면 설립자의 개인 계좌에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 놀라운 건 세금 혜택입니다. 미국에는 상속세가 있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최대 40%의 세금을 내야 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인데 신탁을 활용하면 이런 성가신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 신탁 이사회에서 자리를 물려주고 수탁자 권한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탁만으로는 승계 계획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주는 정말 교묘한 다음 도구가 있어요.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도구인데 부자들은 생명보험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죽었을 때 가족에게 돈을 남겨주는 보장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돈을 굴리고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행 계좌처럼 사용하는 거죠. 생명보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일반인들에게는 생명보험이 별로 좋지 않은 상품일 수 있지만 초보 유층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록펠러 가문이 자체 생명보험 회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생명보험을 은행 계좌처럼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인 은행 계좌가 아니라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슈퍼은행 계좌로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생명보험이 갖는 특별한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우 좋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대중에게 판매되는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들이 정말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보험회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지 고객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자들이 사용하는 생명보험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약간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할 때 보험회사가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초보 유층이 하는 건 이 기본 계약을 가지고 훨씬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말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자신만의 개인 은행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하는 만큼의 돈을 생명보험에 넣어서 세금 없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 수익도 세금 없이 불어나죠. 돈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할 거예요. 세금도 이연되고 필요할 때 세금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 없이 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른 많은 혜택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이 유일해요. 그래서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생명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안전자산처럼 활용됩니다. 돈을 여러 가지 용도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유층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생명보험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보통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인출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많아요. 대신 그들은 제3의 은행을 통해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빕니다. 돈을 빌리는 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 지분이나
최대한 펀딩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돈을 사용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대출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3,000개가 넘는 은행들이 은행 소유 생명보험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의 가장 안전한 자산 중 일부가 바로 이런 생명보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출 가능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핵심 임직원들을 보장해주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기관들이 생명보험을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자금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은행들도 자신들의 여유 자금을 생명보험에 넣어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신탁과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생명보험에 넣은 돈도 채권자들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정말 미친 상황이 벌어지는 건 부자들이 자신의 생명보험에서 돈을 빌려서 더 많은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돈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도 되고 법적 책임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보험에 넣고 그 돈을 주식시장이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7%의 수익을 얻어요. 전체 게임의 핵심은 그 10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3% 정도의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거죠. 맞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숫자로 말하면 5%로 빌리고 7%의 수익을 냈다면 돈과 보험은 계속 성장하면서 보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5%에서 7%의 차익을 냈다면 첫 해에 실질적으로 40%의 수익률을 얻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이 돈을 낳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어떻게 작동할까요? 보험회사에 직접 가서 질문 없이 비구조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만 담보대출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지만 비구조화되어 있어서 일반 은행 대출처럼 정해진 상환 스케줄이 없어요. 보험회사는 언젠가 당신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 당신의 빚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부자들이 생명보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멋진 점은 이런 겁니다. 20만 달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고 있다가 사망하면 보험회사가 수혜자나 가족에게 대출액을 뺀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해요. 보험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예요. 보험회사는 양쪽 모두를 해지하거든요. 사망률도 해지하고 이자율도 지합니다. 또한 평생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거예요. 궁극적인 장기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기적 관점이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갚을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어차피 유산에서 처리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본인 주머니에서 낼지 아니면 유산에서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구조적이라는 말은 언제 얼마나 갚을지,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낼지를 본인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자유도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장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걸 다시 연결시키는 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망 시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은 바로 가족 신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록펠러 가문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엄청난 양의 생명보험을 구입했어요. 당연히 자녀들은 물건을 사고 돈을 쓸 수 있었지만 결국 사망할 때는 평생 지출한 것을 보충하는 거대한 사망보험금을 신탁에 남기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부자들이 부자로 계속 남을 수 있는 핵심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자신의 삶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세대마다 생명보험을 갖는 거예요. 최대 펀딩 생명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은행처럼 사용하고 다른 것들을 구매하는 데 활용하며 일부는 미지급 대출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망보험금으로 궁극적으로 미지급 대출을 상환하고 복리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가문의 재산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폭포 효과라고 부르는데, 모든 세대가 생명보험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의 모든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 거의 보장되거든요. 사망하면 궁극적으로 신탁이나 가족 펀드가 재설정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통제권과 접근성을 제공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한번 구축되면 가문이 몰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각 세대가 실수를 하거나 사업에 실패해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첫날부터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내장된 보장이 있으며 세금 없이 돈을 복리로 불려서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아플 때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복리로 성장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자산이나 증권들은 이런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면적인 혜택이 부자들이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이유예요. 동시에 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도 얻어요. 첫날부터 내 돈을 통제하고 투자하며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모든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자산의 진짜 힘에 대한 진실을 듣지 못했거든요. 금융교육에서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오래된 가족 재단 없이는 가족 왕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문자 그대로 너무 많은 돈이 있어서 다른 저택이나 슈퍼카, 전용기를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적절한 투자조차도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을 테고요. 바로 그때 가족 재단이 등장합니다. 재단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예요. 아, 맞습니다. 좋은 오래된 자선단체 말이에요. 재단을 만들고 돈의 일부를 그곳에 넣으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서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재단을 갖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신을 고귀하고 관대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대중에게 당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는 억만장자지만 적어도 자선가이기도 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좋은 홍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이미지 관리인데 재단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죠. 반면 법적으로는 매년 재단 자금의 5%만 실제 자선 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단 5%만요. 나머지는 가족들을 고용하고 후한 정규직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학 건물에 이름을 붙이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뉴스에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다고 칭찬받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런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명성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부하면 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유한 가족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대신 본질적으로 자신들만의 비영리 기관인 개인 가족 재단을 만들고 그 조직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별개의 단체이거든요. 하지만 누가 그 단체를 통제하는지는 뻔하죠.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연장선인 셈이에요. 그들의 가족이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막대한 부를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쓸지, 재단 운영에는 얼마나 들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가족들이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전략적으로 기부하면서 오늘날 많은 공제 혜택을 받고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며 일부만 실제로 기부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선 사업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며 사회적 영향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기부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기부하면 궁극적으로 재단 운영에 사용될 수 있어요. 개인 가족 재단을 설립해서 엄청나게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으면서 자선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재단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급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재단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구조의 맨 아래쪽에 재단을 두고 있어요. 결국 모든 돈이 최종적으로 재단으로 흘러 들어갈 거고, 재단은 통제기관의 또 다른 예시가 되며 적절하게 설정하고 사용하면 돈을 물려주는 놀라운 유산 도구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부자들은 영원히 부자로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록펠러의 경우를 보면 그는 단지 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재단을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를 자신의 비전에 맞게 만들기 위해 록펠러 재단을 시작한 거죠. 록펠러 재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현대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을 자신이 믿는 대로 바꾸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재단이 신탁망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관해서 말하면 보험회사 등과 함께 가족 재단은 모든 것의 맨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재단은 많은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니고 부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돈은 소유권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재단은 돈을 버는 곳이라기보다는 돈을 쓰는 곳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루가 끝날 때 돈이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돈이 개인, 가족 재단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기부되거나 신탁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단은 반드시 많은 수입을 창출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기부하거나 흘러들어오는 개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여러 층에 걸쳐 분산시키고 각각의 층에서 서로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위에서는 돈을 벌고 중간에서는 돈을 보존하고 아래에서는 돈을 활용하는 완벽한 시스템인 셈이죠.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재단에 기부한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모든 돈을 벌어서 재단의 일원이 되었고 기부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개인 가족 재단에 기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돈을 벌어서 신탁에 넣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기부를 보면서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세금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은 신탁의 일부가 되고 각자 자신의 생명보험을 갖습니다. 남는 돈은 다른 전략적 목표를 위해 가족 재단에 넣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가족 재산을 늘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고의 재산관리 고문 그룹인 패밀리 오피스가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가문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령부 역할을 해요. 교육, 사업, 투자, 법무, 세무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가문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들어보지 못했을 이유가 있어요. 부자들은 신탁, 재단, 보험을 모두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주로 그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물려주는지에 대한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 시스템에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보험이 돈을 넣기에 끔찍한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죠. 이런 정보가 널리 퍼지면 부자들만의 특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생하면서 브로커들을 통해 매 세대마다 자신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명보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일반인들은 단순한 투자 상품만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통제권과 세금 혜택, 법적 보호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금융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런 차이가 부자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심지어 업계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것처럼 설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보상과 수수료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을 설정할 때 지불하는 금액의 약 10분의 1 정도만 받아요. 그 이유는 가능한 한 유연하고 과도하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기본 보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불받기 때문이에요. 보험회사들도 이런 구조를 선호하지 않아요.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대중에게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파는 게 더 쉽거든요. 이것의 비결은 기본 보험료를 가능한 한 작게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보험을 앞당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초부 유층이 이런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 왔지만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유산 계획용 생명보험을 판매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금융업계 전체가 이런 정보 비대칭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만이 진짜 좋은 상품과 전략을 알고 일반인들에게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만 판매하는 구조인 셈이죠. 이런 전략은 실제로 연간 최소 $10,000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수백 달러만 투자할 수 있다면 고정 비용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보존하고 늘려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모든 전략들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통제하며 어떻게 다음 세대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늘리는 시스템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재산 보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